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안보와 시민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주제인데요. 시민사회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국방 NGO의 등장 배경과 그리고 국가 NGO의 유형, 그리고 국방 NGO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우선 시민사회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기능에 대해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 시민은 국가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죠. 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시민 조직을 통해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 정책에 관철을 시키죠.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이 안보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로서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집회나 시위 등으로 인해서 안보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제한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포괄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에 국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요 내용은요. 우선 이 시민사회의 개념과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국방 NGO의 등장 배경과 유형, 그리고 국방 NGO와 안보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세 개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민사회와 국가안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민사회라는 개념 흔히 우리가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고 있는 개념이죠. 자,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었던 이 레 디 마고라는 카페가 있었는데요. 이 카페에는 보부아르와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즐겨 찾으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명소이죠. 19세기 유럽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은 카페에 모여서 사상과 의견을 교환을 하곤 했죠. 일반 사람들도 역시 이 카페에 모여서 책이나 신문을 읽거나 또 낯선 사람들과 이 사회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각종 지식과 정보가 모이는 카페는 자연스럽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발전했죠. 그 결과로 유럽의 카페는 문화와 예술은 물론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이 하버마스는요, 이런 속성에 주목해서 인간 사회를 정치와 행정 체계를 의미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적 영역을 다시 경제 활동 공간인 시민사회와 대중소통 공간인 공론 영역으로 구분을 했죠. 이 공론 영역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정치와 행정체계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의 카페나 살롱 등이
이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농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이러한 하버마스의 논의 이후에 코헨과 아라토는 인간 사회를 정치와 행정 체계인 국가, 경제 활동 영역인 시장, 공론 영역인 시민사회로 구분을 하고 이 시민사회를 국가와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오늘날과 같이 국가, 시장으로부터 구분되는 제3의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시민사회는요, 각 사회마다 고유의 정치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개념은 공간, 제도, 형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시민사회는 공유된 가치, 목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집합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고 합의된 절차를 통해 각자의 이익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시장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 시장의 경계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형태로는요, 자선단체나 여성단체, 종교단체, 각종 협회나 조합, 사회운동단체 등과 같은 이 비정부기구, NGO죠.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NGO는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NGO가 중요한 이유는 이 NGO가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죠.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외 계층 지원에 나서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외계층 지원 운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이러한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누구도 소외계층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정이 심화되면 그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NGO는 이러한 집합 행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NGO는 필요한 돈과 인력 등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추어서 공익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 협력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죠. 오늘날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 사회를 관리하고 또 통합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죠. 자, 그런데 이 한정된 세금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NGO를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 워싱턴주와 애리조나주에서는요, 미립국자를 감시하기 위한 국경 감시 민병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직 군인과 경찰관 이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들 민병대는 9.11 테러 이후에도 정부가 국경 감시를 위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 국경감시 민병대는요, 정부의 안보 수행 능력에 불만을 갖는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안보를 보조하는 시민사회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정부는 NGO와 협력 관계를 맺고 또 이들과 이 NGO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는 NGO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변단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주화 이전 시기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설립이 되어서 정부 정책의 호의적인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그러나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는 NGO가 모두 관변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00년에 비영리단체 지원법이 발효가 되면서 우리 행정자치부나 국정홍보처 등 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다양한 NGO가 참여하게 되면서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보완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부가 왜 NGO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아웃소싱은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는 것이죠.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직원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과업을 부여할 경우에 이들을 관리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은 시민들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일한 것을 계약 실패, contract failu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계약의 실패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력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NGO는 기업과는 달리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나 혜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익 분배 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NGO는 약속된 서비스의 질을 낮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정부는 NGO를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대상으로 선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존 밀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피스에게 불법 벌목을 감시해 줄 것을 요청한 브라질 정부와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잉여 농산물을 정부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이를 민간 고단체를 통해서 빈곤국가에 전달하는 미국의 식량 원조 정책이 정부와 NGO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 보수 성향의 NGO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교육이나 행사와 관련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NGO의 기능인데요. 시민사회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을 감시해서 국가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첫 번째로 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이 정부 감시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권위 있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GO는 다른 NGO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NGO 사이에 형성된 연결망은 정보와 자원을 공유시켜서 보다 많은 인원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NGO들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운동을 주로 수행하는 참여연대의 경우에 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시민사회를 우리가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NGO는 이 부정부패 감시와 인권 옹호, 경제적 평등, 정치개혁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정부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은 정치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토크빌은요, 미국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된 원인으로 지역 자치정부와 자발적인 결사체의 확산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온 미국에서는 국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자율적 권력이 형성된 반면에 시민 참여의 전통이 없었던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보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NGO로요, 반전평화운동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반전평화운동 단체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제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동맹을 해체하고 군사비를 줄여야 한다는 평화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 패러다임에서요, 안보의 대상은 국가 이익이 아니라 인간인 것이죠. 또한 평화 패러다임은 안보 위협이 자국의 지배를 세계로 확장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모두 미국의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반전평화단체들은요,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해서 어떤 전쟁도 정의로울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공포와 불신을 낳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요, 미국은 10년에 걸친 전쟁으로 2011년에 결국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을 살해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그 결과 테러와의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미국 시민들이 보복 테러의 공포에 떨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전 평화운동 단체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상호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각은 군사력 건설 면에 있어서도 상호 확정 파괴를 위한 공격 능력 대신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퀴즈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국방 NGO의 등장 배경과 유행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 NGO의 등장 배경과 유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이 전쟁과 전쟁 준비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제한된 영토에서 자원, 즉 돈과 병력을 최대한 추출해야만 했었죠. 이러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근대 관료제를 도입을 해서 국가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근대 관료제의 도입은요, 도시에서 성장한 자율적 시민 공동체의 인적, 물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시민 공동체는 이러한 지원을 대가로 처음에는 법 앞에 평등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출현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대 초기까지 이 전쟁은 대부분 제한된 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 그 자체는 시민 공동체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참전해서 10년 이상 지속된 나폴레옹 전쟁으로 4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는 거의 없었죠. 자, 그런데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이 되고 무기체계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600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4천만 명의 민간인이 전쟁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희생이 되었죠. 전쟁의 위협이 일반 시민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상적인 삶의 방식 역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정치학자인 라스웰은 이러한 것을 위협의 사회화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ocialization of Danger라고 표현을 했죠. 이 라스웰은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누구도 폭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일상화되면 시민들은 안보 전문가인 군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요. 그러한 결과로서 군의 영향력이 확산이 되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병영으로 변해가는 병영국가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소 냉전으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군산복합체로 불리는 군인, 군수업자, 정치가들의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군산복합체 형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에 자신의 퇴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대한 군사 집단과 대규모 무기 산업의 결합은 미국 역사상 새로운 것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것이죠. 군산복합체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 NGO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국가안보는 보통 적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국방 NGO 유형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선 등장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라스웰이 이 병영 국가의 출현을 예상을 했죠. 자, 이 라스웰이 파악한 병영 국가의 성립 원인은요, 국제적인 갈등 구조였기 때문에 냉전의 해체와 함께 이 전쟁의 위협이 감소하면서 병영 국가 출현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가 급증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제 테러 조직과 범죄 조직 등과 같은 이런 비정부 행위자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 알카에다의 무차별적인 테러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면서 누구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테러 방지와 출입국 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게 되고요. CIA 중앙정보국과 FBI 연방수사국의 권한을 확대해서 사회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국가의 모든 기능과 활동이 테러 방지를 위해 동원이 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정부의 국가 안보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NGO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와 함께 이 안보를 이유로 제한되었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NGO들이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민군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다음은 국방 NGO의 유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는 통상 적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구 증가와 난민의 유입, 또 집단 간 보복행위, 인적 자원의 유출,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위축, 국가의 불법행위, 공공서비스의 악화, 인권 침해, 감시 보안기구의 성장, 권력 엘리트들의 파벌 갈등, 외세의 개입, 이와 같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이나 환경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개념을 전쟁 위에도 자연재해나 질병, 환경오염, 범죄 이와 같은 비군사적인 위협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을 한다면 국가 안보를 정진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NGO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최근 이 국제적으로 NGO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문제나 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방 NGO는 흔치 않습니다. 국방 및 안보를 활동 영역으로 삼는 국제 NGO의 규모는 전체 NGO의 1%에 불과하고요. 더욱이 다른 분야 NGO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NGO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안보 문제나 군사 분야를 독립적인 활동 영역으로 삼는 국방 NGO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런 국방 NGO의 성장이 제한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도 하죠. 1648년에 체결된 것이죠.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체결된 조약입니다.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국제 관계는 근대 주권 국가들의 활동 영역이었죠.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 주권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을 통치하는 왕권과 교황권이 주로 권력을 가지고 통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근대 주권국가 혹은 근대 민족국가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자, 이 17세기 중립에 일어났던 이 획기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 주권국가와 기존의 절대 왕정국가로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국방 NGO의 성장이 제한된 이유는요. 첫 번째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이 국제 관계는 근대 주권 국가들의 활동 영역이었죠. 자, 이런 연유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역할로 인식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안보 문제나 군사 문제와 같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정부가 소수의 희귀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줄어들게 되지만 국방이나 치안 분야의 지출을 늘리면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는 국방이나 치안 등 이런 정부의 관심과 혜택이 집중되는 분야보다는 문화나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NGO의 활동 분야를 일반 시민들이 주된 관심을 보이지 않은 분야로 이렇게 제한할 경우에 NGO 운영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내 NGO들은 군사나 안보 분야에서 이 문어발식 혹은 백화점식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삭감이나 무기 거래,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군축, 병력 제도 개선, 반핵 운동, 북한 동포 지원,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통일 운동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는 NGO들이 모두 국방 NGO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국방 NGO를 분류를 하면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국방 NGO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국방 NGO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 봉사형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적 선도형이 있고요. 공적 봉사형, 공적 선도형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적 봉사형은 이 사적 봉사형 NGO는 특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러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NGO를 말합니다. 군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회원들이 이 상호 구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설립한 성회나 납북자 가족 협의회, 상위 군경회, 해병 준회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적 봉사의 NGO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안보나 군사나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군사 마니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데요. 이런 군사 마니아들이 조직한 군사 동호회 역시 이 시민들이 안보나 군사 관련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국방 NGO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군사 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군사 마니아들은 군사 전문가들의 못지않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사업청은요, 무기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사 마니어들을 초청해서 방산 수출 확대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적 선도형인데요. 이 사적 선도형 NGO는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고 정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NGO입니다. 자, 이 사적 선도형 NGO의 활동은 자신이 속한 지역 혹은 집단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 결정을 유도하는
핀피 현상 혹은 이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거부하는 님비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적 선도형 NGO는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신들이 피해 당사자가 되기를 거부하죠. 군 사격장 또는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사격장 이전을 촉구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조직한 다양한 투쟁위원회들이 대표적인 사적 선도형 NGO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공적 봉사형 NGO인데요. 이 공적 봉사형 NGO는 대내외적인 안보 위협을 해소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내외적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NGO가 국가를 대신해서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군사 안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NGO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덕적인 호소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외적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데 기여를 하기도 하죠. 이 공적 서비스 NGO는 대내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최근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각종 범죄 행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치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야간 순찰대를 조직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공적 선도형 NGO인데요. 이 공적 선도형 NGO는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회, 경제, 정치 체계의 변화나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NGO를 말합니다. 반전평화운동단체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반전평화운동은 새로운 시각에서 국방정책과 안보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켜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NGO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1960년대 미국의 반전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북베트남에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개입을 했죠. 이후에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반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970년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학교 학생 4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800만 명의 학생이 참가한 반전 시위로 이어졌죠. 그 결과로 반전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21만 명이 징병을 거부하고 9만 명이 탈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주요 국방 NGO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요, 우리 국방 NGO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는 우리 평택 미군 기지 반대 운동과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운동, 이 세 가지 이 케이스를 가지고요, 국방 NGO가 안보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국방 NGO와 안보 정책이 서로 상생하면서 어떻게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